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2013년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차례는 기본적으로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주관하고 있고 합격 기준이 어떤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증권투자상담사의 자격시험의 배점 및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과목별로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증권투자 상담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다른 자격증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와우PS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권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냐? 말 그대로 증권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할 때 하는 겁니다. 다만 펀드인 경우에는 별도로 펀드 투자 상담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권,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투자 상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이 거래소에 있는 주식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거래소에 직접 내는 게 아니라 회원을 통해서 내게 되는데, 이때 이 회원의 어떤 상담을 할 수가 있죠. 고객이 어떤 우량한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이런 투자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증권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개 보면 증권회사 영업창구에 가보면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점에 다 근무하고 있죠. 그러한 것을 하려면 반드시 이걸 취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증권투자 상담사가 없으면 결국 지점에서 이런 증권 매매에 관한 영업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수는 있지만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로 그 증권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입사 전에 대부분 취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법의 이제 변경에 따라서 투자 권유에 대해서 대행해주는 대행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투자 권유에 대한 대행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증권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수는 없고요. 한 개 증권회사하고만 계약을 맺어서 증권에 관한 투자 권유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 권유 대행을 하려면 이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은행 같은 데서 MMF 같은 단기금융 펀드 같은 거를 권유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증권투자 상담사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증권투자 상담사의 어떤 수행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투자 상담사는 증권회사를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외에도 은행이나 기타 보험회사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자격증의 공부를 통해서 증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 범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 상품이라든지 법규 규정 등 다양한 부분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다. 시험 주간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시험은 1년에 2번 보는 해도 있는데 2013년은 3번을 실시하기로 2012년 12월에 협회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에는 2월 3일 날, 그 다음에 6월 16일, 11월 9일. 그러니까 2013년 시험이 가장 먼저 2월 3일이니까 지금 2012년 12월이라고 봤을 때 약 2달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2달 정도면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약간은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대비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월 3일이 이제 첫 시험이 실시가 되고, 그 2013년 시험으로서는 첫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6일 이렇게 해서 3번 실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불문하고 누구든지 응시할 수가 있고,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과목이 크게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점 미만이면 과락이 되고,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선다입니다. 주관식은 없고
사지선다니까 오지선다형보다는 부담이 적죠. 다만 이 60점 이상이라고 하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특성상 고득점을 맞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과목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접수는 협회에다가 인터넷 통해서 접수하면 되겠고, 이런 증권투자상담사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요, 합격률인데, 합격률은 이제 되게 이제 공시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한 합격률이 20%에서 약 30% 사이 정도다라고 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합격률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시험 합격이라는 부분과 그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력이 좀 적어도 시험 합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차이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험 합격하고는 좀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증권에 관련된 어떤 분야를 전공했거나 또는 뭐 은행에 계시거나 이런 어떤 유관기관에 계시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시험의 과목 및 배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과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과목과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과목은 증권 분석이라는 주제로 해서 말 그대로 증권 분석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과목은요, 다른 과목보다, 물론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신 없는 과목부터 하게 되는데, 하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1과목과 4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특히 뭐 굳이 1과목과 4과목을 비교하면 역시 4과목에서가 법규 부분에서가 과락이 좀 많이 나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2과목, 3과목은 상대적으로는 이 두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평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증권 분석에서는 크게 3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 분석이라는 과목 8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기본적 분석 7문제, 기술적 분석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 1과목입니다. 자, 그럼 여기 1과목에서는 경기 분석은 말 그대로 경기 예측에 관한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부분이라든지 거시경제에 관한 지표라든지 또는 경기 예측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면서 시험이 되고 있는데 좀 까다롭게 경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가진 분이 아니었다면 좀 까다롭게 느끼는 과목이고요. 기본적 분석은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 문제 비중이 7문제에서 약 3문제 가까이가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 또 많게는 4문제 가까이가 계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다만 강의 때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계산 문제 출제 범위가 매우 많은 게 아니라요. 조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출제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시는 것이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 5문제는 우리가 보통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매우 평이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기본서에서 다루는 것 위주로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 분석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목은 증권시장이라는 과목으로서 말 그대로 증권시장입니다. 그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있고 크게 채권시장이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유가증권시장이라고 해서 과거 거래소라고 많이 불렀던 시장에서 10문제, 코스닥 시장에서 5문제, 프리보드는 이제 1문제니까 큰 비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이 10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대개 유가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둬야 공부해야 되고요. 이 중에서도 이 채권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렵고 계산 문제도 한 2-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수험생들이 이 채권시장을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 비중을 많이 두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유가증권의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과 차이점을 잘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유가증권 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유통시장은 우리가 매매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수험생들이 좀 부담 갖는 부분이 이 발행시장 부분이니까 시험을 위해서는 발행시장에 특히 상장 요건이라든지 상장 절차라든지 또는 공시제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차이점만 잘 구분하시고 상대적으로 평이합니다. 프리보드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보단 주로 출제되고 있는 신규 지정 요건이라든지 매매 제도와 관련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채권 부분은요, 아주 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채권의 분류, 채권의 발행과 관련돼서 발행시장의 현황, 유통시장의 현황, 그 다음에 채권 수인의 기간구조라든지 위험구조라든지 또는 채권의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채권의 위험인 듀레이션, 특히 듀레이션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증권시장에서는 채권시장이 가장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5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과목은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에서는 15문제로서 증권투자 상담사에서 가장 많은 출제 문항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영업실물 및 직무윤리에서 10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 15문제에서는요, 크게, 이건 공식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만, 과목으로는 금융상품 분석 및 투자 전략이지만, 금융상품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 투자 전략에서 7문제 또는 6문제. 최근의 경향은 이 투자 전략이 많이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여러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펀드. 그래서 크게 은행, 증권회사, 그 다음에 펀드 부분에서 주로 내고 있고, 그 다음 금융제도와 관련된 뭐 세금의대, 비과세제도, 예금보호제도 이런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 상품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투자 전략 부분에서는 뭐 통합적 투자 관리하는 부분들, 자산 배분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의 실제 모델인 마코이치 모델이라든지 블랙 리트만 모델에 관한 이해 이런 부분들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이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에서는 금융상품에서는 좀 평이합니다. 특히 이제 은행 계신 분들은 매우 유리하게 보는 과목이죠. 그렇지만 투자 전략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조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에서는 역시 직무윤리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난이도는 중간이거나 조금 평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이제 4과목이죠. 4과목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목보단 까다롭고 특히 기본서 정독이 꼭 필요한 과목이고 많은 수험생들이 과락을 많이 하는 과목이 4과목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과목은 여러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법이 있고 회사법도 아주 방대합니다. 양이. 그런데 문항수는 5문제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8문제, 그 다음에 여기 7문제, 5문제, 5문제, 5문제 이렇게 해서 30문제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그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자본시장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정리해서 이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금융위기정을 같이 묶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정을 공부할 때 금융위기정을 먼저 하고 자본시장법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본시장법을 먼저 하고 여기서 이어지는 걸로 연결해야 된다. 협회 규정은 상대적으로 평이한 부분이고요. 회사법이 매우 까다롭다기보다는 양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에서 주식회사 편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법이 양이 많은데 5문제밖에 출제 안 한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부한 부분이 거의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리 많이 할애해야 되고요. 세제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까다롭긴 하지만 출제 범위가 작습니다. 주로 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런 소득세 부분의 소득세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뭐 증권거래세 이런 부분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법, 금융위정 그리고 회사법은 여러분들의 과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할애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배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 가보시면 과목별로 출제 경향 및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과목을 소개하면서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학파 간의 이론, 그 다음에 예측 방법, 뭐 지표에 한 방법이라든지 설문조사에 한 방법이라든지 계량 모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되고 있고, 재무 비율이라든지 또는 상대가치 평가목에는 PER, PBR, 그 다음에 뭐 에바라고 하는 EVA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 기술적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과목, 요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프리보드 채권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가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을 비중을 둬야 된다. 특히 채권시장이 까다롭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과목 금융상품 및 투자전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상품에서는 각 금융기관별 부분이니까 고로 넓게 한두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8, 9문제 중에서 은행, 증권회사, 펀드, 금융제도가 각각 다 한두 문제씩 고로 출제되고 있고, 나머지 투자전략에서 7문제 또는 6문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4과목에서는 자본시장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특히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어떤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뭐 증권신고서라든지 투자설명서 이런 공시제도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 외에도 뭐 M&A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한 항 이런 규제 등을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금융위 규정은 결국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시장법과 연결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규정에서는 특히 투자 권유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조사 분석 자료의 공표라든지 이런 영업과 관련된 어떤 업무 규정 이런 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 회사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중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 위주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습득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강의 중에 중요하다고 아마 강조드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잘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세제 부분은 좀 범위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증권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간략히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투자상담사는 절대평가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절대평가인 특성상 내가 아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습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자격증별로 중복학습 내용은 여러분들이 증권투자상담사를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돼서 다른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증권투자상담사를 공부해서 채권을 공부했다, 또는 뭐 경기 분석을 통해서 거시경제라든지 아까 금융상품이라든지 또는 뭐 채권시장이라든지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자격증에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권투자상담사에서 채권을 공부했다면 파생상품 상담사에 가서도 채권 부분이 나오고요. 이거 외에도 뭐 은행 FP라고 하는 자산관리사에 가서도 채권이 나오고, 그 다음 투자자산운용사에 가보면 또 채권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거기 가서는 또 뭐 이거 채권 외에도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게 우리가 공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법규, 금융위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서 공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재무위험관리사에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보시면 증권투자상담사 공부를 하면 나중에 탄력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를 출발을 해서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또는 위험관리사, FRM 이런 걸로 확대가 되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면 나중에 탄력이 붙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뭐 증권이 뭔지,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구분하지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되게 이런 공부를 스텝 바이 스텝 한 개당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자격증을 공부할 때 기초가 튼튼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와우패스의 단계별 학습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증권투자상담사를 공부하실 때 가끔 어떤 분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뭐 문제만 좀 풀어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평소에 실력이 많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반을 통해서
정규반을 통해서 협회에서 지정하는 기본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기본 교재를 통해서 내가 증권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야만이 시험이 끝난 후에도 자기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협회의 기본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기본서를 통해서 했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걸 문제풀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1일 특강이나 또는 200제 특강, 실제 문제의 2배수하는 특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전략이 시험의 기본적인 학습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에도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합격했다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투자 상담에 관한 전반전 내용을 많이 다루는 부분이 정규반이고 기본 교재입니다. 그래서 협회 기본 교재를 정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증권투자설명사 설명회를 마치기 전에요.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을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용도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개 마음을 먹는 분들은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아주 비중이 확 줄죠. 그리고 이 실천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러한 끝까지 밀고 붙일 것이냐 않을 것이냐 그것은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실천하는 이러한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투자 상담사 설명회를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